안녕하세요.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역사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들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도 있고 원인 모를 이유로 천천히 목숨이 좀먹어가는 병도 있지만 사람마다 어떤 질병이 최악의 병인지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확실한 건 병에 걸린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어 모든 관계들을 파괴하는 그런 질병이 최악의 병이라는 겁니다. 그런 질병과 저는 먼 옛날부터 떼어내고 싶어도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유전적으로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일찍 본인에게 유전병이 있으셨던 걸 아셨고 평생 먹는 걸 조심하셨거든요. 집에 혈당 키트가 당연하게 쌓여 있었고 늘 체크를 하시면서 식단을 조절하셨어요.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하지절단을 예방하려면 운동이 필수라서 수영과 헬스를 다니시면서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그 어떤 예방보다도 유전의 힘이 강했던 걸까요? 결국 어머니께서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왼쪽 다리를 무릎 아래까지 잃으셨습니다. 절망적이었죠. 투석을 하시던 어머니의 절단 수술 날이 잡혔을 때는 지금껏 우리 어머니가 평생 동안 해온 일은 뭐가 되나 그렇게 누구보다 철저하게 건강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끝내 마주하고 싶지 않던 최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니 그저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런 결과 앞에서도 강하셨어요. 원체 긍정적이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리를 한쪽 잃은 위기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저 동생 앞에서 웃으시면서 그래도 한쪽 다리라도 살린 게 행운이다, 행운. 두 짝 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하셨어요. 절단 수술 후에는 의족에 익숙해지기 위해 재활 운동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셨고 그동안 열심히 운동한 게 보람이 있다며 결국 합병증에 걸렸지만 그동안 본인이 예방 차원에서 해온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정말 병은 그 병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 먹은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도 이게 유전병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어머니도 늘상 불안해하긴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도 혹시 당뇨가 올까 학생 때부터 식단 관리를 철저하진 않더라도 나트륨이나 당분 같은 걸 신경을 쓰셨으니까요. 다행히 지금까지 저도 동생도 건강을 잘 유지 중이지만 그만큼 동생도 저도 음주 흡연은 안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죠. 저는 20대 초반부터 요가와 헬스, 테니스 등등 안 해본 운동이 없는 만큼 체력도 좋고 활동적인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는 운동이 수영이에요. 아무래도 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거라서 더 습관이 된 거죠. 수영은 제게 어머니와의 취미를 공유하는 시간이었고 또 제가 꾸준히 제 건강을 지키는 동기를 부여해 줬으며 또 평생 함께할 내 편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그 당시 본가 근처에 있는 체육시설에 있는 수영장에서 만났거든요. 남편은 그 근처 주민은 아니고 공무원인데 체육관 근처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면서 점점 체력이 약해져서 단련을 할 겸 수영을 시작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준비를 좀 오래 한 편인데 제가 그맘때쯤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서점 겸 카페를 오픈했거든요. 그러니 수중에 여윳돈도 없었고 또 남편도 모은 돈이 넉넉치 않아서 결혼하자고 하고 1년 반 정도 뒤에 식을 올렸어요. 그래도 그전부터 양가 인사도 드리고 서로 왕래를 하면서 지냈어요. 제 친구들은 왜 식전에 그렇게 시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며느리 노릇하냐고 벌써부터 안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며느리 노릇하러 시댁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놀러 간 거나 다름없었어요.
직장이 저희 부모님 댁에서 가까운 남편도 종종 점심시간에 저희 어머니가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하면 가서 먹곤 했거든요. 저 없이 혼자요. 근데 결혼 전부터 저도 종종 혼자서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께서 책을 무척 좋아하시거든요. 시댁에 가면 방 두 쪽 벽면이 책장일 정도로 책을 사서 보셨는데 나중에는 책을 너무 사다 보니까 둘 곳이 없어서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신대요. 처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서점을 한다는 걸 듣고 눈을 반짝이시면서 말씀하셨죠. 어머, 하루 종일 책에 둘러싸여서 일하면 직장이 아니고 천국이겠네, 천국. 종이 냄새 맡으면서 얼마나 좋아. 남미를 대표하는 소설가 중에 보르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천국이 있다면 그곳은 도서관처럼 생겼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 그 말을 들었을 때 보르헤스의 말이 떠오르면서 되게 로맨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저희 어머니가 공유하던 취미가 수영이라면 저와 시어머니는 독서라는 취미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미 활동 시간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더 늘어만 갔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합가를 했거든요. 시댁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과 시누이가 있었는데 시동생은 이미 몇 년 전 독립해서 결혼을 했고 제가 식을 올리기 몇 달 전에 중학교 교사였던 시누이가 시댁과는 좀 먼 타 지역 학교로 옮기게 돼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댁에는 시부모님이 쓰시는 안방, 그리고 남편 방을 제외하고 방 두 개가 남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합가해서 살 생각 없냐고 말입니다. 방도 많이 있고 집도 넓고 신혼집 때문에 목표로 한 자금 모으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식 올리고 나서 같이 살면서 돈 모으다가 나중에 천천히 집 마련해서 분가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계획적인 남편은 그래도 본인이 짜놓은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는 게 탐탁지 않았나 봐요. 생각은 해본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좋았거든요. 이미 시부모님과 남편 없이 놀러 가서 만날 정도로 좋았고 시부모님이 사시는 곳도 좋은 아파트였고 게다가 방도 남는데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먼저 제안을 한 시부모님보다도 제가 나서서 남편을 설득했고 저희는 예정보다 이르게 식을 올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어디서든 금술이 좋은 부부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늘 어디서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다니셨어요. 솔직히 나이만 조금 들어도 부부 사이에 손잡고 팔짱 끼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래 살았어도 고작 손 하나 잡는 게 괜히 간지럽고 쑥스러운 거죠. 근데 저희 시부모님은 늘 길을 다닐 때 자연스럽게 늘 그랬듯 손을 잡고 다니셨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신발에 흙이 들어가서 그걸 빼느라 멈춰 계시면 앞서가던 시아버지가 한 발자국 앞에서 기다리시면서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한쪽 손은 그대로 시어머니를 향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들어 보이면서 있으셨어요. 언제든 다시 잡으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 길가에 가게 매대가 나와 있으면 안 둘러보고는 못 지나가는 시아버지가 또 우뚝 서서 진열된 물건 하나하나 구경하면 시어머니께서 또 그러냐고 어차피 사지도 않을 거 왜 그렇게 홀린 듯이 보냐고 잔소리를 하시면서도 꽉 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편도 저도 절로 웃음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시부모님과 살면서 단 한 번도 합가를 한 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분가를 해서 남편과 아이 셋이서 가정을 꾸렸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본 적은 있지만 그래도 포기한 것보다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게 많았거든요. 아침잠 많은 저를 위해 번갈아 가면서 저를 깨워주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아침에 나가시기 전에 현관문에 있는 제 신발을 꼭
신기 좋게 돌려놔 주시던 시아버지, 그리고 제가 서점 마감하고 집에 갔을 때 제가 현관문에 들어가자마자 저 오길 기다렸다면서 그때 읽던 책을 다 읽으셨다면서 빨리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던 시어머니의 그 반짝거리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세월도 결코 변하게 하지 못하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제게 있어서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세월도 변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습이 단 한 가지 병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누구든 할 수 있는 실수들이었어요. 저하고 신우의 이름을 헷갈려 하신다던가, 읽은 책의 내용을 헷갈려 하시고, 결말을 기억 못 하시는 그런 거요. 저도 가끔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가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혜윤아, 아파트 도어락이 안 열린다. 아니, 이거 왜 이러니? 시어머니 말로는 매일 같은 비밀번호로 잘만 열리던 현관 도어락이 갑자기 안 열린다는 거였어요. 배터리가 나간 건지 고장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못 들어가고 현관 앞에 있으시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서점에 있으니까 도어락 고치는 수리 업체를 검색을 해서 집으로 불러드렸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뒤에 담당 기사님께서 연락이 오신 겁니다. 기사님에게 듣기로는 콜을 받고 집에 갔을 때는 시어머니께서 멀뚱히 문 앞에 혼자 계셨고 일단 확인을 위해서 비밀번호를 물어본 뒤 그대로 눌렀더니 그냥 열렸다는 거예요. 기사님도 좀 황당해 하셨고 그걸 본 시어머니께서도 이게 갑자기 되네 하면서 의아해 하셨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때부터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말을 한 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치매 검사를 했어요. 불행하게도 시어머니가 근래에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건 그저 나이가 들매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나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었네요. 그건 모두 2단계 중증 치매 증상이었습니다. 저도 놀라고 남편도 놀라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시어머니께서 당장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셨어요. 검사를 다시 하자고 이건 분명 잘못 나온 거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따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전혀 이런 성격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얼마나 충격적이시면 그러셨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치매라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70전 아직 창창한 나이에 치매라니 누가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제가 혹시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치매라는 걸 몰랐다면 차라리 나았을까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치매 후 많이 우울해하셨고 오히려 가족들과 대화를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일기도 처음에는 좀 쓰시다가 나중에는 쓰는 둥 마는 둥 하시고 한 번은 제가 분리수거 통 안에서 시어머니께서 버린 일기장을 발견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치매 치료를 돕는 것보다 그런 시어머니를 응원하고 위로하고 치료를 받는 게 최선이라고 설득을 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주간센터를 방문하셨고 아무래도 퇴근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마감을 직원에게 맡기고 퇴근하면서 센터에 들려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같이 갔거든요.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왜 치매는 한 가지 집착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고집이 말도 못하게 세진다던가 피해망상이 생기고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서 그 기억에 대한 집착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음식에 대한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셨어요. 음식이 눈에 보이면 일단 걸신 들린 것처럼 드셔야 했고 남의 목도 모조리 본인 뱃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어머니와는 겸상을 하지도 못했어요.
저나 남편, 시아버지께서 식사하시는 걸 보시면 달려들어서 그게 국이든 반찬이든 할 것 없이 다 가져가서 드셨거든요. 한 번은 증상이 좀 심해져서 혼자 밖으로 나가 이웃집 문을 두들기면서 밥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이웃집을 돌면서 한 분 한 분께 사과를 드리셨었죠. 솔직히 주변에는 그쯤 되면 요양병원에 모시지 않고 왜 미련하게 고생을 하냐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와 가까웠고 또 애착도 있었고 또 서점을 하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었던 제가 주 부양자로서 시어머니를 돌봤지만 종종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시어머니를 보면 차마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원래 시어머니의 모습이 더 많이 남아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때로 이러다가 정말 금방 말기가 되겠다 싶게 돌발 행동을 보이셨는데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혼자 냉장고를 뒤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어머니 손에 날고기가 들려있는 걸 봤고 혹시나 그걸 드실까봐 놀라서 시어머니에게서 고기를 뺏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밀치셨고 저는 냉장고 문에 이마를 박았는데 진짜 두개골이 깨진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빡 하는 소리가 났어요. 혹시 진짜 깨졌나? 하고 제가 제 이마를 손으로 더듬거릴 때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 날고기를 품에 꼭 안고 계셨고요. 나중에 제 이마에 난 커다란 피멍을 보고 시아버지께서는 술을 드시면서 남편 앞에서 우셨어요. 며느리 데려와서 너무 고생시킨다고 하시면서요. 하, 이렇게 네 엄마 살린다고 하다가 혜윤이 먼저 잡겠다. 저기 뭐냐, 혜윤이 저 이마에 상처. 사돈 어른하고 사부인이 보면 뭐라 하시겠어. 네 엄마도 만약 제정신 돌아오면 죽고 싶을 거다.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 이마 본인이 직접 저리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남편도 제게 미안해하고 요양병원 이야기도 진지하게 꺼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진짜 삶이 어떻게 3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힘들어지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이마에 멍이 들었을 때 정신이 온전해진 시어머니께서 그걸 보고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정말 놀라셨어요. 갑자기 밥을 드시던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빤히 보시다가 이마를 가리키면서 그거 뭐냐고 하셔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서점에서 책 진열하다가 다쳤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팽개치신 시어머니가 아이처럼 울기 시작하셨어요. 너, 너 왜 거짓말하니? 왜? 그거 내가 한 거잖아. 거짓말하지 마.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당장이라도 죽고 싶으니까 제발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혜윤이 너만은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통곡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갑자기 불현듯 울음을 터뜨리셨는데 본인이 좋아하던 책을 꺼내들어 펼치시더니 우시고 나중에는 책을 펼치지 않고 표지만 보셔도 또 우셨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게 이제는 봐도 봐도 이해가 안 가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힘드시다고요. 그리고 그랬던 책들을 찢고 변기에 넣기 시작하면서 증상은 심해졌고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께서 하루 몇 시간 그리 길지 않게 정신이 맑으실 때 가족들 다 함께 설명을 드렸어요. 요양병원을 알아봤는데 혹시 같이 가서 한번 보실 거냐고 말이죠. 매번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쳐도 예전에 그 친숙한 표정이 사라져서 이제는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마주하는 것만 같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끄덕이더니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막상 병원에 가셨을 때는 다시 시어머니가 아니게 되셔서 울고불고 저를 혜윤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언니, 아줌마라고 부르며 붙잡으셨지만요. 물론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몸은 편했죠. 더 이상 직원을 늘려서 제 서점을 맡기지 않아도 됐고
외식을 할 수 있게 되고 온전히 가족들 다 각자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근데 마음은 영 편치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착잡해 보이셨고 술만 드시면 그렇게 우셨어요. 한숨으로 집안이 꽉 찰 만큼 내뱉으시고 연신 허공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남편도 말수가 줄었고 저도 괜히 나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면 이제 가족을 알아보는 건 기대도 안 했고 그저 시어머니께서 그곳에서 우울해하지 않으시고 식사만 잘 하셨으면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나서 반년도 안 돼서 저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라는데 아직도 제가 왜 그때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장소는 매번 바뀌었습니다. 집이었을 때가 있고 한 번 가본 음식점도 제 서점과 집 근처 공원도 나왔고 아예 여기가 어딘지 싶은 장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엔 요양병원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죠. 시어머니는 말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게 다 이해하지 못할 말이었어요. 혜윤아, 나 밥 좀 주라. 어머님, 배고프세요? 얘들이 나 밥을 안 준다. 나 밥 좀 해줘. 그런 꿈에서 시어머니가 드실 음식을 질리게 만들었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울면서 제게 물건을 던지기도 했고 또 그러다 뚝 그치고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가셔서 시어머니를 찾느라 팔도를 뒤지는 꿈도 꿨어요. 어느 순간부터 꿈이 항상 시어머니를 찾는 걸로 끝이 나서 제 찝찝한 생각은 더 커져만 갔었죠. 그러다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오자는 말을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고생한 걸 잊었냐고 하면서 다시 오시면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말을 했지만 내심 제가 먼저 말을 해주길 기다렸나 봐요. 제가 그 얘기를 꺼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보다 먼저 시아버지께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도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 하셨는데 끝내 데리고 오자고 하셨고요. 안 그래도 그때쯤 시어머니가 휴대폰으로 하루에 5통, 6통씩 시아버지께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1년도 안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시어머니께서는 요양병원에 가기 전보다 마르셨고 그리고 점점 사라지던 기억들이 더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맘때쯤부터 본격적으로 가족들을 기억 못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어머님이 아니라 정숙 씨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본인은 제게 어머님이라고 불릴 이유가 없다며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은 결혼을 한 적도 자식을 낳은 적도 없으니 당연히 며느리도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럼 제가 어르신을 뭐라고 부를까요? 참나, 이름 내버려 두고 뭘로 부르긴. 그냥 이름 부르면 되지. 내 이름이 서정숙이니까 정숙 씨라고 하든가. 그래서 저는 네, 그럼 제가 정숙 씨라고 부를 테니까 정숙 씨는 혜윤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왜곡되고 뒤섞인 기억 속에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집에서 살면서 일하는 식모 정도로 보였나 봐요. 나중에 시아버지께 들어보니 과거 어린 시절의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집에 식모 몇 명을 뒀던 부잣집 아가씨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께서 나는 며느리가 없다고 하신 말이 충격이고 서글펐는데 남편이나 아버님은 오죽하셨겠어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다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남편은 혼자 방에 가서 울었고 시아버지께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께서 화장실 욕조물을 틀어놔서 방 안을 물바다로 만들어 놓거나 딸아이의 크레파스를 드시고 몽땅 토를 하셨을 때 막 고기를 볶던 후라이팬을 그대로 들어서 가져가려고 하다가 화상을 입을 뻔했던 때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언 5년이 지나갈 때쯤에는 이제 간혹 돌아오던 맑은 정신도 하루에 몇 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단 표정에서부터 달랐어요. 사람이 참 표정하고 인상이 중요하다고 느낀 게 평소에는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무표정이거나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계셔서 예전의 얼굴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불현듯 정신이 잠깐 돌아와서 제 이름을 부를 때는 그 표정이 제가 아는 늘 저와 마주보고 웃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나타나는데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근데 그것도 매번 맞지 않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정숙 씨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너 왜 날 정숙 씨라고 부르니? 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 순간 아주 잠깐 시어머니의 표정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맨정신인 시어머니와 대화가 잠깐이라도 가능할까 기대를 하고 어머님 하고 부르면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그전에 낯익은 표정을 싹 지우고 넋을 잃은 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게 가장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으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을 때 그 실망감은 몇 초 만에 몸이 지하로 꺼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가족 구성원 중 단 한 사람의 질병은 나머지 가족들까지 병들게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병이 드는 건 그 사람을 돌보는 가족들이라고요. 저희 가족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일상적인 활동도 아예 사라진 지 오래였고 웃음도 점점 사라졌어요. 아니, 오히려 살기 위해 더 웃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웃음마저 잃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슬아슬한 상태는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점점 한계에 다다르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제게 시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저 아저씨 누구냐라고 하시면 시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젠 서방도 못 알아본다고 중얼거리셨고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밤에 소리를 좀 크게 지르셨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웃집에서 항의가 들어왔었어요. 저랑 남편이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드리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저희를 보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소리를 지르셨죠. 당신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쟤네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고개를 숙여야 해? 대체 뭐가 문제라서 밤마다 그 지랄인 거냐고. 고함을 지르는 시아버지를 본 시어머니는 마치 어린애가 어른에게 혼나는 것처럼 움츠러드셨고 때로는 울음도 터뜨리셨어요. 저도 남편도 갑자기 시작된 시아버지의 고압적인 행동으로 당황도 했고 또 특히나 남편이 시아버지와 엄청 자주 다퉜어요. 남편은 그렇게 해봤자 어머니가 알아들으시냐고 왜 어머니한테 화풀이를 하시냐고 따졌고 시아버지는 어차피 못 알아먹고 못 알아보는 거 화풀이 좀 하면 어떠냐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막무가내 가까운 모습에 경악을 했었죠.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분노하시고 화풀이를 하시다가도 갑자기 또 시어머니께 그리고 저희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방바닥에 침을 뱉으셨는데 미처 치우지 못한 침을 밟고 미끄러진 시아버지께서 또 시어머니께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이게 무슨 회개한 짓이냐, 치매면 다냐고, 누구 머리 깨지는 꼴 보고 싶냐고 난리를 치셨죠. 근데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웅크리면 그 모습을 보다가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앞에서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당신 아픈 거 다 아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시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시고 시어머니가 뱉은 침들을 하나하나 치우셨었죠. 그걸 보면서 저는 괜히 제가 감정이 휩쓸려서 중대한 실수를 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시어머니를 위해 다시 집으로 모셔왔지만 그걸로 인해 우리는 물론이고 특히 시아버지께서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건 아닐까 하고요. 확실히 시아버지께서는 정신이 피폐해지셨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박민수, 박민수 하고 시아버지의 성함을 고래고래 부르니 시아버지는 멍하니 앉아서 중얼거리셨어요.
야, 이제는 내가 죽겠다. 내가 정신병이 와서 죽겠어.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정신을 차리고 사과를 하시던 모습도 사라지고 점점 시어머니만 보면 화가 나서 미치겠다는 식으로 성질만 내셨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손녀인 제 딸을 보고 너 누구냐고 누군데 내 집에 있냐며 집에서 내쫓아내셔서 딸이 잠깐 없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유치원에 다닐 시기라서 멀리 가진 않고 근처 친구네 집으로 갔었죠. 딸은 물론 어리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본인을 내쫓던 할머니는 너무 무서웠다고 우는데 시아버지가 이러다 애도 잡겠다고 크게 화를 내셨었죠. 또 한 번은 진짜 심각하게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함께 센터에 간 날 사라지셨어요.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겨울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치매에 걸린 노인이 길바닥에서 동사할 수도 있었거든요. 저도 시아버지도 시동생과 시누이도 서울을 뒤지면서 시어머니를 찾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 근처 파출소란 파출소는 다 뒤지셨어요. 천만 다행으로 한 지구대에서 시어머니를 보호 중이어서 찾을 수 있었지만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건지 그 당시 입고 있던 패딩도 안 입고 계시고 심지어 신발도 한 짝 안 신고 계셔서 거기서 근무하던 지구대원이 근처에서 슬리퍼를 사다가 신겨드렸다고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께 시아버지는 얼굴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 아버지, 진정하세요. 어머님 찾았으면 됐잖아요. 찾으면 뭐래? 나중에도 또 이러겠지. 정신 나가면 또 집 밖으로 기어나가고 남의 집 찾아가서 문 두들기고 사고 칠 거 아니야. 치매가 왜 치매인데 아버님. 그렇게 화내봤자 뭐가 달라져요. 그런다고 어머님이 기억하고 나중에 안 그러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 아무 소용없지. 그렇지. 그렇고 말고. 가족들 속 새카맣게 다 들어가고 속이 병 들어가는 건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 못하지. 아니다. 한 가지 모두가 다 편한 방법이 있지. 당신이 차라리 빨리 세상을 뜨면 되는 거야. 아버지, 아버님 그만하세요. 당신만 없으면 나도 애들도 다 편해. 제발 우리 좀 그만 괴롭히고 얼른 가라고. 그렇게 시아버지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입에 올리셨어요. 말끝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만 하시면 대체 언제 가냐고 계속 이렇게 살 거냐는 말을 하셨죠. 물론 이미 인지 능력이 최대로 떨어진 시어머니께서 그 말을 다 이해하고 기억하시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듣는 저나 남편은 괴로웠고 또 시어머니도 점점 시아버지의 그 역정에 가까운 말들에 작아지셨고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혼자 집 밖으로 뛰쳐나가셨고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골반이 골절되셨어요.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혼자 걸을 수 있었던 시어머니께서 이제는 침대에서밖에 움직이지 못하시게 된 거예요. 답답하셨는지 소리를 지르는 건 더욱더 심해졌고 잊고 있는 기저귀가 조금이라도 답답해지면 혼자 다 풀어서 바닥에 다 내팽개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신경을 다른 곳에 팔아도 방한 꼴은 참담했고 시아버지는 그 꼴을 보면 탄식에 가까운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죠. 차라리 못 걸어 다니게 돼서 조금이라도 편해질까 했는데 이제 이딴 더러운 꼴까지 보게 하네. 어휴. 시어머니가 못 움직게 되시면서 시아버지께서는 아예 집에 안 들어오시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3일째 외박을 한 시아버지를 찾으러 갔는데 본인 자전거 가게 한 구석에 있는 소파에서 주무시고 거기서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면서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저도 남편도 누구보다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질려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압니다. 이해도 하고요.
근데도 그런 시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차라리 죽어라라는 말까지 하는 게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실망스러운 시아버지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침대에서 생활하시다가 골절 때문에 복용하던 약물 부작용과 그리고 장기간 몸을 쓰지 않아 근육이 빠져가면서 기력도 쇠하기 시작하신 후 몇 달 되지 않아 돌아가셨을 때 시아버지는 차마 보고 있을 수도 없는 짓을 하셨어요. 욕창 때문에 주무시던 시어머니를 옆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밤에 남편이 시어머니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 엄마! 절규에 가까운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는데 제 손발부터 바들바들 떨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마른 입을 하 벌린 상태로 숨을 안 쉬고 계셨고 남편이 아무리 깨우고 또 심폐소생술을 해도 일어나지 못해 그대로 하늘로 떠나셨어요. 물론 근래 시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긴 했습니다. 골절이 된 후에는 병원에 입원도 오래 하셨고 또 퇴원 후 집에서도 못 움직이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8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잃은 채 살았던 시간이 말입니다. 치매로 8년을 버텼다면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짧디 짧은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말년에 가족들을 고생시키고 절 힘들게 했어도 정작 시어머니를 더 이상 못 만난다고 하니 그저 그리움밖에 들지 않았어요. 차라리 날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몇 달, 아니 며칠만이라도 시어머니를 더 보고 싶었죠. 그건 남편도 시동생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 한 사람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입간을 하실 때 시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온전한 모습의 시어머니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다시 태어나면 자식들 괴롭히지 말고 호상으로 떠나. 이렇게 즐기게 살다가 못 보일 꼴 다 보이고 떠나지 말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미 떠나신 분에게 아직도 화가 남아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말을 해야 하냐고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치매는 말 그대로 병이고 고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후에도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온 본인의 친구들과 지인들, 친척들에게 이런 소리 하시기 시작했어요.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딱이야, 딱. 먼저 간 내 마누라 봐. 그 꼴을 보고 왜 사나? 나는 만약 조금이라도 아프면 내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 싫어서 어디 산에 들어가거나 해서 확 죽어버릴 거야. 상주가 상주 완장을 차고 장례식 한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니 누가 불편해하지 않겠어요? 몇몇은 너무 슬퍼서 괜한 소리 한 거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했지만 몇 명의 친구분들은 자네 내가 눈 뜨고 볼 거야. 정말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라고 말하시거나 아내 속상하게 그런 말 하지 말어. 왜 이제 편해진 고인에 대해 그렇게 말해. 그것도 자네 부인을. 이라고 핀잔을 주기도 하셨네요. 그래도 꿋꿋하게 내가 이 정도 말도 못하나. 누구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라고 하시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셨고요. 듣다 못한 남편과 시동생이 시아버지를 끌고 차라리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했지만 이제 네 엄마 없어서 지금 앉아도 나 매일 푹 잘 수 있어. 라는 말을 끝까지 하셨네요. 그래요. 그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수발 안 들어도 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사건 사고를 수습 안 해도 되니까 편하시겠죠.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오직 한 가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생활도 끝이라는 마음도 있지만 나머지는 시어머니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거, 죄송한 거, 그리고 마지막을 그렇게까지밖에 살지 못했던
좋은 기억을 더 가지고 가지 못한 시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그저 시원하고 홀가분하고 오로지 시어머니가 떠나서 기쁘다는 감정밖에 없다는 사람처럼 구셨어요. 그게 옆에서 보기 불편하고 화가 너무 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가 땅에 묻히는 그날까지 울지도 않으시고 굉장히 어수선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시아버지와 전부터 소유한 선산에 묻히실 계획이셨는데 시어머니가 계신 관을 땅에 묻고 이게 가족들이 한 명씩 삽을 들고 흙으로 그 위를 덮거든요. 다 고인을 보내드리는 과정 중 하나죠. 근데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삽을 건네드릴 때 마치 귀찮다는 식으로 손사래까지 치셨습니다. 마치 몇 초라도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길 바라는 사람처럼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는 옷도 갈아입지 않으시고 넥타이만 풀으신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지석아, 아버지 술 좀 가져다 줘라. 오랜만에 속이 쓰려서 마시는 게 아니라 속 편하게 마셔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켓을 벗어두면서 다 끝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하고 중얼거리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래전부터 이미 시아버지와는 각방을 쓰고 있던 시어머니 혼자 쓰시던 그 방. 이제는 주인이 없는 그 방에 말이에요. 그리고 침대 맡에 있던 노트 하나와 옷장 안에 넣어놨던 박스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팔자 좋게 앉아있던 시아버지께 가져가 던지듯 내려놨어요. 이게 뭐냐? 네 시어머니 방에서 가져온 거 아니냐? 맞아요. 어머니가 아직 조금이라도 제정신 돌아왔을 때까지 썼던 일기장이랑 어머님이 종이 접기 하신 거예요. 아버님 이거 제가 봐달라고 해도 보지도 아는 척도 안 하셨던 거잖아요. 정신 온전지 못한 사람이 쓰고 만든 거 뭐하러 보냐고. 이제 다 버려라. 아니면 니들이 알아서 보관하든가. 이제 어머님도 가셨는데 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이제 시간도 많으면서 죽은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물건도 볼 생각 안 하는 시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시고 일기장을 몇 장 넘겨보셨고 몇 번 보지도 않고 헛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야, 혜윤아, 뭘 보라는 거냐? 처음에야 글이라고 할 게 좀 써져 있고 뒤에는 죄다 내 이름밖에 없는데 이것 봐라. 박민수, 박민수, 또 박민수. 허, 이렇게 썼어도 서방 얼굴도 못 알아보고 참. 어머님 나중에 더 이상 가족들 얼굴도 못 기억하고 본인 이름도 기억 못할 때도 아버님 이름은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마저 잊어버리실까 봐 이렇게 계속 쓰셨고요. 그리고 저는 상자를 들어 올려서 바닥에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거기선 시어머니가 센터에서 배운 대로 조금이라도 손을 움직이기 위해 접은 종이접기들이 들어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접은 하트에도 앵무새에도 그리고 꽃에도 전부 박민수라고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시아버지께서도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예전의 기억을 회복하시거나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했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시아버지께 보여드렸지만 점점 지쳐가기 시작한 시아버지께서는 눈길도 안 주셨던 영상들이었죠. 영상이 재생이 되고 그 안에서는 많이 늙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선 저를 남편과 신우의 선생님으로 착각하고 선생님, 우리 지석이 잘 부탁합니다. 우리 지훈이 음악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저를 예전처럼 혜윤아 하고 부르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혜윤아, 지석이 달인물 가져갔니?
걔 이맘때면 비염이 심해서 작두콩 달인물 꼭 마셔야 하는데 하는 말도 하셨어요. 시동생과 신우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말도 하셨고 갑자기 전화를 해달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가 찍은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가 가장 많이 말한 이름은 박민수, 바로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박민수, 박민수? 박민수가 누구지? 어머님, 박민수 모르시겠어요? 어머님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힌트를 주면 시어머니는 몇 초간 정말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아이처럼 물개박수를 치면서 기억을 해내셨죠. 아, 우리 바깥 양반이네. 내 남편. 언니, 우리 남편 좀 불러다 줘봐. 내가 우리 남편 보고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영상 속 시어머니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당장 시아버지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그맘때쯤 시아버지는 그런 저의 부탁도 시어머니의 부탁도 모른 척하고 본인 자전거 가게에서 생활을 하셨을 때였어요. 저는 제 휴대폰에서 나오는 영상을 가만히 보던 시아버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아버님을 잊지 않으셨는데 아버님은 벌써 어머님 잊을 준비하시네요. 어머님은 치매에 걸려도 박민수, 그 세 글자는 절대 안 잊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셨는데 아버님은 정신도 온전하신 분이 이제 세상에서 어머님이 사라진 걸 벌써 그렇게 자축하시냐고요. 솔직히 저는 시아버지가 좀 후회하셨으면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등 돌린 걸,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렇게 속이 후련한 걸 만천하에 빵빠레 마냥 올린 걸 후회하길 바랐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후폭풍이 강할 줄은 몰랐어요. 시아버지는 그 후로 제가 드린 시어머니 일기장과 종이접기들을 옆구리에 끼고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니, 아예 시어머니가 쓰던 그 방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이제 어머님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잠에서 깨면 시어머니가 나오는 영상을 보기 시작하셨고 잠들기 전까지 시어머니가 박민수라고 부르는 영상을 켜두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께서 사라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행여 저희가 시어머니 물건을 정리할까 싶어서 일도 안 나가시던 분이 갑자기 누구에게도 말없이 사라지신 거예요. 일단 시아버지 가게에 가보고 친한 친구분들에게도 연락을 드렸는데 어디서도 시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설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후회로 인해 나쁜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초조하게 시아버지를 찾아다녔는데 답은 단순했어요. 가장 그리워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묻혀 계신 선산으로 향했죠.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조금 넘게 떨어진 곳인데 도착해서 산을 올라가자마자 시어머니의 묘 앞에 둥글게 웅크려서 덜덜덜 떨고 있는 시아버지가 보였어요. 남편이 아버지하고 달려나갔고 저도 따라 나갔어요. 그때 시아버지의 모습은 시아버지가 후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부끄럽고 오히려 제가 후회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손에는 잔뜩 흙이 묻어서 있었는데 묘 근처 땅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혹시 아버지가 여기 땅 파셨어요? 대체 왜요? 지서가, 나, 네 엄마 만나야 한다. 네 엄마 만나야 해. 만나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말해야 한다고.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이 말려도 손끝으로 그 꽁꽁 얼고 딱딱한 흙을 파내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 한 번만 나 좀 봐줘. 라고 울부짖으셨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절한 모습에 차마 울 수도 없었고 그저 이렇게 외쳤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아버님 용서하신대요. 괜찮으시대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아버님 이런 모습 보면 더 슬퍼하세요. 저는 이제는 아예 얇게 판 구덩이 아래로 내려갈 것처럼 엎드린 시아버지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렸을 때는 시어머니께서 그 당시의 기억은 못하실 거라고,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아니니 시어머니께 화풀이를 했던 기억은 아마 안 가지고 가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만하시라고 말이죠. 다행히 남편이 시아버지를 부축해서 차를 주차시킨 산 아래로 모시고 갔는데 저는 빠르게 시아버지가 파헤친 땅을 맨손으로 흙을 덮어서 원상복구를 했어요. 그리고 둥근 묘에 손을 대고 말했죠. 걱정 마시라고. 어머님을 모셨듯이 아버님도 저희가 잘 챙겨드릴 거라고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그 후로도 약간의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셨어요. 혹시나 싶어서 치매 검사를 하긴 했지만 치매는 아니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의 왜곡과 환시를 보셨던 거였죠. 더 지속되면 조울증까지 올 수 있어서 정신과 상담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가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려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와 남편은 지금 이렇게 아버님이 힘들어하시면 어머님이 본인 탓인 줄 아실 거라고 했어요. 본인의 죽음 때문에 아버님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늘에서도 슬퍼하실 거라고요. 며칠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제야 치료를 받기 위해 상담을 시작하셨고 그 상담은 3개월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왜 사람이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말을 털어놓는 것보다 생판 남에게 털어놓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죠? 시아버지도 아마 그러셨나 봐요. 저희에게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를 병원에 가서 모두 쏟아내고 울고 하시니 조금씩 묻고 해소되지 못한 감정을 비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셨고요. 물론 남길 건 남겨서 고이 담아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쓰고 가신 방은 싹 정리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종종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녹화한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곤 하시지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셨어요. 영상 속에서 박민수 소리가 나면 우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시곤 하니까요. 왜 모 코미디언이 늦었을 때가 너무 늦었으니 지금 당장 시작하라 라는 말을 했죠.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참 사람의 인생을 꿰뚫는 통찰력 강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나고 나서 후회될 일을 안 하는 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과정이자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끝에 시어머니에게 등 돌린 걸 아마 평생 후회하실 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 떠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주고 또 남은 가족들에게 잘하는 일을 몸소 실천하고 계세요. 그게 시아버지께는 일종의 속죄인 셈이죠. 저 또한 그런 시아버지가 이제는 시어머니께 미안한 감정이 아닌 고맙고 또 사랑했던 감정을 더 느끼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함께 좋았던 기억들을 자주 이야기하고 시어머니가 생전 시아버지에 대해 했던 다정하고 따뜻했던 말들을 기리면서 말이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눈 감으신 저희 시어머니께서 말년의 기억보다는 생전에 가족과 함께 행복했던 기억만 그곳으로 가져가셨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